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카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눈부신 현실의 실체를 마주하다. 이 책은 고전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양자역학으로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현재의 과학적인 기술 기반이 컴퓨터, 원자력 이러한 것들이 양자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론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필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묘하고 아름다운 내부를 들여다보라.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관찰입니다. 그 전까지 닐스 보어의 전자 모델, 궤도 점프를 하는 이 전제 모델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퀀텀 점프로서 양자 도약인데요. 왜 특정 궤도만 왜 점프를 하는지 그동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아 관찰한 것만을 믿자, 에른스트 마흐라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한 것을 믿자 라는 철학적 전환을 바탕으로 실제로 관찰 가능한 빛의 진동수 세기만을 기술하기로 하고 이것에 따라서 변수를 행렬 매트릭스로 변환시킵니다. 출발 궤도와 도착 궤도 이것을 같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표로서 매트릭스 행렬로 나타내는 것이죠. 숫자 x, 2, 3은 두 번째 궤도에서 세 번째 궤도로의 도약을 가리킵니다. 관찰 가능성과 행렬적 기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닐스 보어의 모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자 양자역학이 일대 대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1926년도에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르빈 슈레딩거의 확률입니다. 이전에 루이 드 브로이의 논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전자는 파동으로 기술할 수 있고 파동 방정식을 도출해서 이 닐스 보어의 에너지를 공식으로 정확히 수학적 공식으로 정확히 재현하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가 벽처럼 뛴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이젠베르크의 파동 설명이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재현하는데 이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은 파동함수 푸시를 통해서 확률을 해석하게 됩니다. 전자가 특정 지점에서 관찰될 확률, 이를테면 일궤 예보처럼 예측인데 이 파동함수를 계산용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의 이론이 막스 보른의 파동함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세계의 입자성을 보시면 양자역학은 총 3대 핵심 아이디어를 가집니다. 관찰 가능한 것만 설명하자, 하이젠베르크, 확률적으로 예출한 것이다, 보른, 그 다음에 에너지 입작성, 이번 파트에서 설명드릴 것인데요. 1900년에 프랑크는 오븐 속의 전자기파가 에너지가 연속된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을 관찰하고선 퀀텀 단위로 이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플랑크 상수 H바를 도입합니다. 오늘날 양자역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1905년 아인슈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성 원리로 노벨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빛은 광자다 라는 입자로 설명 가능한 광전효과 논문을 통해서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빛도 입자적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양자 세계는 입자성, 에너지 위치 등이 불연속적이다, 꾸러미로 존재한다, 양자화된다 라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푸시, 확률성, 어디서 측정될지 확률로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찰 문제, 관찰하지 않을 땐 어디 있는지조차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XP 빼기 PX는 IH 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순서는 XP, PX인데 위치 운동량 곱하는 이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비가환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관찰자가 보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지, 관찰 전에 입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서 닐스 보어는 양자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물리학은 자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다룰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은 완벽한 예측 능력, 그러나 세계의 본질은 여전히 불가사의한 것이었습니다. 2부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모은 기묘한 동물화집, 중첩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첩이란 서로 모순되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자나 광자, 그 다음에 고양이까지도 모순되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중첩 원리가 디렉이라는 사람은 양자론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중첩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첩의 결과적으로 나온 이 간섭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광자가 여기에서 쏘았을 때 두 가지 경로의 중첩, 두 가지 경로, 중첩 원리로 갈 수 있는데 다시 합치게 되면 검출기의 한쪽에 대해서만 검출이 된다. 두 경로를 열면 중첩이 되면 광자가 100% 아래로만 내려온다 라는 것을 양자 간섭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두 경로 중 중첩되는 이 두 경로 중에 어느 한쪽을 막으면 50%는 위로 가고 나머지 50%는 아래로 내려온다. 중첩일 때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두 경로 모두 광자가 지날 때만 간섭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전적인 물리학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으로 흐르는 것만 아니라 여기 관측에 대한 개념도 나오는데요. 관측하면 이 간섭이 사라집니다. 즉 관측함으로써 파동함수 푸시가 붕괴되는, 간섭이 해제되는 것이죠. 광자가 지나가는 곳을 관측하면 다시 절반에 감는 광자가 위쪽 검출기로 향하게 된다. 즉 중첩이 사라지고 간섭이 해지된다 라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전설의 사고 실험인데, 상자 속 고양이와 여기서는 수면제라고 되어 있지만 삶과 죽음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예를 들기 편하기 때문에 독약이라고 예를 들면, 독약이 든 병과 고양이가 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속에 고양이는 우리가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두 상태, 중첩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고양이의 상태를 관측하면 이 중첩 상태는 붕괴가 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 파동은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확정성, 확정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세계 해석을 보시면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는 진짜 세계를 설명하는데, 고양이는 깨어있음과 동시에 잠든 중첩 상태에 있다. 하지만 관찰자도 두 명으로 나뉜다. 깨어있는 고양이를 본 나와 잠든 고양이를 본 나. 그래서 전체 푸시는 두 부분, 즉 두 세계를 갖게 되고,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이 평행세계는 무한하다, 무수한 나의 복사본이 존재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다세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숨은 변수 해석은 고양이는 어느 한 상태, 깨어있거나 잠들거나 어느 한 상태에만 있고 다른 상태에는 빈 파동으로 간섭 발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의 행동은 파동이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변수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숨은 변수이다. 그 변수는 원칙적으로 숨겨져 있고 결코 찾아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붕괴 이론은 파동함수는 우리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붕괴된다. 거시적일수록 미시적인 때가 아니라 고양이처럼 거시적일수록 빠르게 붕괴하더라. 하지만 이거는 관찰할 수 없다. 이런 논리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세계의 숨은 변수, 물리적 붕괴, 이러한 가정들이 되게 복잡한 가정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세계는 무수한 평행세계, 숨은 변수는 관찰 불가한 변수, 붕괴는 관측 없이 자발적 붕괴를 상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식론적 해석이 나왔는데, 파동함수 푸시는 그냥 계산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큐비즘을 들고 있습니다. 예술 사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아는 정보만 다룬다
라는 것입니다. 유사 개념으로 루이지 피란델로라는 사람이 아무도 아닌 동시에 10만 명인 어떤 사람이라는 책이나 피카소의 입체파 큐비즘 이런 것들은 사물의 다양한 관점들을 중첩해서 표현하는 것과 파동함수 푸시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큐비즘에는 한계가 있는데 예측만 하면 끝이냐? 아니다. 과학의 목표는 예측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해야 되는데 인신론적 해석에서는 그러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해석들을 극복하기 위한 인신론적 해석마저도 세계에 대한 개념 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자는 관찰이란 무엇인가? 관찰자란 무엇인가? 정보는 누구의 것이고 관찰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지 아니면 일부인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 관계라는 개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부 너에게는 실제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이 단순해 보였던 때는 예전에 고전물리학 시대에 대해서 쭉 단테 시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에서 앞서 저자가 했던 질문, 관찰은 무엇이고 관찰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관찰자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과학자도 자연의 일부다. 관찰은 자연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관계 중심의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 책의 주제입니다. 양자로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관찰자가 다른 대상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대상이 관찰자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죠. 고립된 대상은 없고 모든 것은 상호작용 중이고 존재는 곧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없으면 곧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에 존재합니다. 양자로는 속성의 극단적인 상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속성은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문제는 두 가지 법칙이 모순되어 보인다는 데 있는데 하나는 측정, 관찰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술하고 또 하나는 측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을 기술하고 있는데 관계론적 해석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옳다고 봅니다. 상호작용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것, 상용하지 않는 시스템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박하고 가벼운 양자의 세계를 보시면 속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작용할 때만 존재하고 속성은 관계적이며 절대적 실체란 없고 상대적 현상입니다. 세계는 관계 네트워크입니다. 양자로는 모든 변수가 관계적이라는 더 강력한 주장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속성이란 없고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점선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점선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실제 세계는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고 연속적이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거시적 착시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관계론을 바탕으로 빈약한 현실, 이 거시적 착시,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다층적이다, 일시적이고 관계적이다. 이게 실제 세계의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현실을 엮는 관계의 그물망에서 얽힘, 인탱글먼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양자세계의 꽃으로서 얽힘은 가장 기묘한 현상입니다.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묘한 연결을 유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비엔나와 베이징에 동시에 같은 색으로 측정되는 광자가 놓여 있다고 할 때 왜 둘 다 같은 색으로 나타날까? 미리 정해져 있었다? 실시간으로 신호 교환한다. 이거는 둘 다 근거가 없습니다. 해겔 실마리는 관계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속성은 오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베이징에서 측정하는 것은 베이징을 기준으로 하는 색으로 결정되고 비엔나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도착되면 비엔나도 해당 속성이 확정되게 됩니다. 즉 신호 교환 없이 비교할 수 없고 두 색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베이징과 비엔나를 한꺼번에 쳐다볼 수 있는 관찰자, 상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입자의 관계에서 본 상관관계란 제3자, 베이징과 비엔나, 이것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실제, 제3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 베이징과 비엔나의 그 두 대상만으로는 의미 없고 제3자가 함께 관찰해야 비로소 같다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탱글먼트, 얽힘은 셋이 추는 춤입니다. 두 입자와 제3의 관찰자가 셋이 함께 추는 춤이죠. 상관관계도 하나의 속성으로 관계 속에서만 실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실제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로 얽힌 관계망이고, 관측은 이러한 관계가 실현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얽힘이라는 것은 이 세 개를 엮는 기본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한하면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보시면, 정보는 보통 인문학적으로는 의미론적으로 해석되는데, 여기 물리학적으로는 상관관계 해석이 됩니다. 정보라는 것은 상관관계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 A가 B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라고 하면 케이크와 온도계의 관계를 보면 온도계의 값이 곧 케이크의 정보이다. 정보, 상관관계. 온도계와 케이크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보다. 연관성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자론의 두 가지 공준,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는 유한하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인데요. 델타 X와 델타 P를 곱하면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 물리량의 정확도에 하한이 있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하한이 있는데 이것을 입자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보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므로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이전 정보는 일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양자 수학의 핵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비가환성, 순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고 있는데, x 곱하기 p는 px와 같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면 이 그림에서 x를 오른쪽과 여기 오른쪽과 왼쪽의 양자 경로라고 하고, p는 위나 아래에서 검출되는 것이라고 하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확정되면, x가 확정이 되면 여기 중첩되지 않고 관찰함으로써 한쪽으로만 광자가 흐르게 되면, 여기는 정해지지 않는 양쪽으로 모두 다 광자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관찰하게 돼서 이 중첩 상태가 유지되면, 여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한쪽으로만 전자가 흐르게 되는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둘 중 하나가 확정하면 나머지는 불확정, 무삭이다. 이 공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변수는 함께 확정이 불가하는 것이죠. 확실성은 확률의 평균일 뿐입니다. 이것으로서 입자성을 설명할 수 있고, 파동함수 푸시로서 확률적을 설명할 수 있고, 속성은 상호작용 중에만 존재하는 관계적이다. 또한 관찰자마다 사실이 다를 수 있다. 모순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 양자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를 큰 규모, 거시적인 규모에서 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입자성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수많은 작은 변수들의 평균치입니다. 고양이 전체를 보는 것이죠. 너무 많은 변수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 요동 자체는 무의미해지고 확률은 확실성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달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푸른 구슬의 매끈한 표면처럼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이죠. 현상이 모습을 드러낼 상대가 없으면 현상에 대한 명료한 기술은 없다라는 장에서 앞서 마흐의 철학에 대해서 관찰 가능한 것만 보자. 형이사학은 아웃이고 관찰은 인하자. 이 관찰 가능한 것만이 과학이다. 이것을 보그다노프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양자론, 마흐의 감각철학, 보그다노프의 조직이론, 이것이 양자론의 어떤 토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자연주의, 맥락성을 보시면 진정한 과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정신적인 틀을
마치 패러다임을 재조정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재조정하는 과정이 진정한 과학의 자세다. 양자로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존재하고 물리적 실체란 없고 관계적 구조, 네트워크이다. 세계를 연결하는 그물망으로 이야기에 만듭니다. 이것은 나가르주나라는 동양 철학과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성의 물리학적 흐름을 보시면 갈릴레이, 아인슈타인을 거쳐서 전이, 전하, 힘 모두 전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전 물리학은 실체의 속성을 부여한 반면에 양자역학은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맥락성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가르주나는 2, 3세기 인도의 철학자였습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상호작용 속에서만 속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상호작용의 구성물일 뿐이다. 실체적 자아는 없고 모든 존재는 관계적 허상일 뿐이다. 공조차도 공하다. 공은 실체가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공조차도 유용한 개념일 뿐이다. 마치 파동함수 푸시가 계산적인 도구일 것처럼 공 자체도 그냥 개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르주나의 철학과 어떻게 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자연에게는 해결된 문제다. 단순한 물질에서 내 활동은 거시기이기 때문에 양자 간섭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은 있을 수 없지만 간접적인 통찰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물질의 개념을 깨야 한다. 물질은 얽힘과 상호작용의 그물망에 속한다. 우리가 겪는 의식은 관계적 양자 틀에서 설명될 실마리 발견이 가능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과 지각은 뇌에서 일어나지만 어떤 지향성, intentionality를 갖는데 순수한 물리적 사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의미는 어디서 생겼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첫 번째 정보, 앞서 말씀드린 물리학적인 상호작용, 그 다음에 진화입니다. 상대적인 정보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이고 이것은 순수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진화의 생존과 연결되었을 때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관관계가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가 되더라. 지향성은 상관관계가 연결되며 이것이 의미의 물리적 뿌리가 된 것이다. 즉 정보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보는 세계와 나 사이에 연결된 흔적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결국 관계 속에서 생겨난 자연의 일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바라본 세계에서는 의식, 주관성과 물리적 세계의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식은 1인칭 관점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외부는 없고 오직 내부에서 비추는 상호 관점만 존재합니다. 나는 프로세스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실제가 아니라 오해된 형이상학의 유산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같은 자연현상으로 복잡성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신 문제는 자연에게는 이미 해결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7부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에서는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도로서 양자론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한 궁극적인 통찰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예를 들어 뇌는 예측할 뿐이다. 앞서 내면소통에서 자유에너지 최소화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눈을 통해서 보고 이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자유에너지 최소 이론으로 불일치만 보고됩니다. 현실은 예상과 실제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확인된 환각입니다. 의식은 이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만약에 불일치가 감지되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갱신되는 것이죠. 이 실제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 관계,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실제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개인 자아는 일종의 네트워크의 파동일 뿐입니다. 나는 없고 나라는 실체는 없고 과정,
나는 과정, 프로세스라는 것이죠. 물질의 견고함도 멀리서 보았을 때 보이는 견고함이고 실제로는 관계의 그물망이며 세계는 환각이고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환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실제는 정보와 상호작용, 나는 이 여러 가지 우주의 네트워크, 관계의 파동이고 우주는 소통하는 관점들의 합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는 견고하지 않고 나는 견고하지 않고 하지만 그 상호작용 안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페이지 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